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3%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8%, 나스닥 지수는 0.7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나 그의 팀이 유럽 방문 기간에 북측과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건 대표나 그의 팀이 모레까지 이어지는 유럽 방문 기간에 북측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는 북측 관계자와의 만남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핵합의 상한을 넘겨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4일 내각회의에서 7일부터 우라늄 농축도가 3.67%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원하는 만큼 농축도를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109.51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컨퍼런스 보드가 현지 시간 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111.63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 경제가 약간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2%대의 장기 추세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빠지면서 211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2060선까지 빠지면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3% 넘는 낙폭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은 790선에서 출발했지만 760선까지 빠지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2% 넘는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만계약 이상 매도하면서 어제 지수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10원 이상 오르면서 1182원대까지 오르면서 외국인 수급이 더욱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화웨이 직원의 상당수가 중국의 군과 정보기관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웨이는 정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것이 미중 무역전쟁에 어떻게 영향 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환율 1180원대까지 오르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시장은 우려감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하락의 이유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속에서도 반도체 내수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연구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애플에 대한 셀 다운그레이드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이 뉴욕 증시는 가장 크게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그리고 애플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을 했고요. 국내 증시 전일 같은 경우 많이 하락을 했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이 미국 3대 지수 먼저 지수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43% 하락한 26,806.14의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8% 하락한 2,975.95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8% 하락한 8,098.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장은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여부와 그리고 금리 인하가 50bp가 될지 25bp가 될지 이런 부분 이 금리 인하의 폭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많은 데 따른 이런 경계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대폭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는데요. 이 금리와 이 선물 시장은 여전히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 반영을 하고 있지만 50베이스 포인트,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7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좀 나오곤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는 이 소식이 더해졌는데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에 발표하는 6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석 달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금리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이 고용지표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인데요.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두 금리 인하에는 반대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는 2.7%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5월 조사 때의 2.5%에 비해서 0.2%포인트 올랐는데요. 향후 3년 기대 인플레도 2.6에서 2.7로 올라가면서 이 기대 인플레가 올라갔습니다. 최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 부분 이 낮은 물가 압력에 기인하는 만큼 기대 인플레 상승은 이 물가 약세에 따른 연준의 공격적인 완화책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낮출 만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오는 10일 하원에서 11일에는 상원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 증언할 예정인데 파월의 의회 증언에서 이런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로의 쏠림을 제어하려 들 것이라는 관측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추진 중인 이른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오펑 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지난주 브리핑에서 미국이 무역 합의를 원한다면 기존 관세도 철폐해야 될 것이라면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과 관련한 절차도 예정대로 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가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5.4% 급락한 점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본다라면 애플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애플 주가 같은 경우는 전일 2%가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을 압박했습니다. 이 로젠블렛 증권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하면서 이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되면서 이 애플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이 업종별로는 재료 분야가 1.06% 내렸고 기술주도 0.73% 하락했습니다. 금융주는 0.63% 내렸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지수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혼재됐는데요. 물가에 반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지표는 사실은 좋게 나왔죠.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좀 혼재를 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6월 미국 고용 추세 지수는 전월 111.22에서 109.51로 하락했고요.
연준의 이 미국 5월 소비자 신용이 전달 대비 170억 9천만 달러로 늘어나면서 연율료는 5% 증가했고 전문가 예상치의 170억 달러보다 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뭐 여러 전문가들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이 스파르탄 캐피탈 증권의 이 수석 시장 경제학자는 이 지난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시장을 놀라게 했다면서 연준 행동에 대한 시장 전망을 약화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연준이 통화 정책 변동을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25b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94.1%,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5.9% 반영하면서 사실은 금리 인하는 하지만 25bp에 대한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고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나타낸 빅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2%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5.12% 상승한 13.96을 기록하면서 아직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불안감은 상당히 좀 팽배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 직원의 상당수가 중국의 군과 정보기관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웨이는 정면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바로 이 화웨이 이슈가 미중 무역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화웨이가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 됐었고 지금 현재로서도 가장 해결하기 힘든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전일 같은 경우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이 화웨이 직원들에 대한 이력서를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광범위하게 추적해서 화웨이가 중국 군 및 정보기관 등과 깊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로 화웨이 5세대 이동통신 장비의 안보 리스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미국의 화웨이 배제 노선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화웨이는 중국군과의 연계 가능성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화웨이 직원 2만 5천 명에 대한 고용 정보를 조사한 결과 화웨이가 중국 군 등과 깊은 연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베트남의 풀브라이트 대학 크리스토퍼 볼딩 교수와 영국의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연구원들이 화웨이 직원들을 포함한 2억 건의 이력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 최근 이 같은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볼딩 교수에 따르면 화웨이 직원 가운데 인민해방군 소속 기관에 동시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발견이 됐고 또 과거 해킹이나 통신 감청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다수 확인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업무를 하는 직원도 적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이 볼딩 교수의 말을 따르면 화웨이에서 사이버전이나 네트워크 침투에 연루된 MSS 이 국가안전부를 대표하는 한 직원까지 찾아냈고 이 직원은 화웨이 장비의 합법적인 도청 장치를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도한 서버 운영체제 프로젝트에 화웨이 직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서 화웨이와 중국군이 깊이 연계돼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화웨이 직원들이 중국군과 여러 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 볼든 교수 같은 경우는 중국군과 화웨이의 이중 직책을 가진 직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 미국이 화웨이에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5G 기술에서 안보 우려를 완화할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민감한 시점에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가 안보에 논란이 있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의 채택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의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고요. 당연히 사실 화웨이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화웨이 측에서는 이 인력 채용 과정에서 군과 정부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그 분야와 더 이상 관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서류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직원들에 대한 경력 확인은 물론 고객 네트워크와 데이터에 접근한 직원들에 대한 사이버 보안 등의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위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미국에서 나온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사실은 뭐 당연히 좀 이 화위에 대한 반한 요인들이 나올 것이고, 중국에서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좀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의 뭐 사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화웨이가 뭐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이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란이 핵합의 상한을 넘겨서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중국도 그렇고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유럽까지 불안한 상황에서 이란도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 지속적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조금 완화됐는데 이란의 이런 핵합의 부분까지 좀 시장의 수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란이 핵합의에서 제한한 농도 3.67%인데 이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란 핵합의 탈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조심하라고 재차 경고를 했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유럽연합은 이란의 핵합의 위반 중단을 촉구하면서 긴급 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2015년 7월 타결됐던 이란 핵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란이 핵합의에 있는 우라늄 농도 제한 파기를 선언하자 추가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뉴저지 방문 후 워싱턴 DC로 돌아오기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당신들은 한 가지 이유로 농축을 하는 것인데 그건 소용이 없다 하며 이란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트위터에서 이란의 최근 핵 프로그램 확대는 추가적인 고립과 제재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 정권은 세계에 더 엄청난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이란의 핵합의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면서 이란은 포괄적 핵합의에서 규정된 의무에서 어긋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는 오늘 10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이번 이 회의는 IAEA의 회원국인 미국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서 이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란에 파견된 조사관들로부터 조만간 이란 우라늄 농축 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EU 측에서도 뭐 당연히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란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한다면서 핵합의 당사국들과 긴급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 원자력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핵합의에서 제한된 농도 3.67% 이라늄으로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베우르주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2단계 조처로 몇 시간 뒤 현재 3.67%인 우라늄 농도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유럽에 대한 압박 수위도 올라가면서 유럽의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 재개 등 해법을 60일 이내로 찾지 못한다면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또 한 번 축소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 3단계에서 이 4단계로 넘어간다면 4단계 같은 경우는 이 4단계 의미는 농축 우라늄 저장한도, 이 우라늄 농축 농도 제한,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 우라늄 농축 연구 개발 제한 등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올라간다면 이 4단계까지 가면 굉장히 좀 긴장감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안에서 이란과 유럽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의 합의를 빨리 찾아야지 4단계까지 올라간다라면 그때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만큼 시장의 긴장감 상당히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유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네, 당분간은 사실은 이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핵합의가 한 단계 더 올라가거나 좀 극단적인 발언이 이란 쪽에서 좀 나온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 유가에 대한 불안정한 요인들이 나올 그런 가능성,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드는 요인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향후에는 충분히 걱정해 볼 만한,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핵합의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지 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유가에 대한 흐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연구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 급락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사님? 네. 자, 이 미국의 그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블랙 먼데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슈거리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뭐 최근에는 우리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 트윈타워 테러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크게 하락하는 것이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자, 7월 달에 두 번째 주를 시작하는 전일장에서 국내 시장이 장대 음봉으로 급락을 보이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가운데 이제 블랙 먼데이가 다시 회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사실 금주는 지난주에 그 안정장세가 이어지면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주였습니다. 더군다나 저도 앞서서 이 시간을 통해서 금주가 7월달 장세뿐만 아니라 여름 장세 3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큰 폭의 하락을 조정을 보이면서 추세 이탈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7월 달도 초순을 넘어서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 현 시점에서 다시 투자자들한테 길을 물어보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7월 9일 화요일장을 시작하는 이재광의 나침반 한마디는요. 자, 시장은 다시 기다리라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5월 달에 폭락 장세에서 벗어나면서 6월 달은 반등 장세라는 말씀 드렸고 7월 달은 이 반등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말 그대로 반등에 그치면서 다시 조정을 보인 가운데 상승 전환까지 또 시간이 필요할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하락 하루만 가지고 이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흐름 자체가 분위기가 다시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휴가는요. 7월 달에 좀 일찍 갔다 오신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투자 전략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지만 여기서 조정에 들어간다면 이 조정은 적어도 짧아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된 그런 모습을 현재 시장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이 언급하셨듯이 어제 환율은 1180원대까지 올랐고요. 또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은 우려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락의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언제까지 하락이 좀 지속되게 될까요? 예, 참 이게 묘하죠. 우리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도 악재는 겹쳐서 온다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것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항상 주가가 급등하는 폭등장에서도 항상 호재가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호재는 흐지부지 없어져 버립니다. 악재만 대두되고요.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호재만 대두되고 악재는 흐지부지 없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도 천수답 증시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질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주식시장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도와줘야지만 국내 시장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는 전형적인 천수답 장세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어서 터진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불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본의 본격적인 한국 때리기 경제 전쟁이 재현되면서 국내 시장 다시 한번 트리플 악재에 빠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일부 저희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담보 부족 계좌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담보 부족 계좌라는 것은 뭐죠?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 투자를 하신 분들이 원금이 손실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코스피 시장은 무려 2%가 넘게 급락을 했죠. 코스닥 무려 3.6%가 폭락하는 무슨 큰 매우 외환의 위기를 겪은 것만큼 국내 시장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추세 이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우리와 인접한 일본과 중국 증시도 하락은 했습니다. 일본은 한 0.9%,
정도 하락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2.5%. 상해가 좀 더 많이 빠졌죠. 그런데 상해 지수나 특히 일본 같은 시장은 이미 지난주까지 급등하면서 오히려 연중 최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가운데 조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하락 원인이 뭐냐 이거죠. 대한민국 시장만 이렇게 유독 하락폭이 깊어진, 상승할 때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할 때는 남들보다 더 먼저 빠지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앞서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크게는 지금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시장이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아주 하나의 조그만 축배하게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가자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시장 그렇게 큰 시장, 중요한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한다거나 해외 정세가 불안한다거나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불안전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일본의 한국 대리기가 극에 달하고 있고 또 FOMC에서 금리 인하폭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고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인 해결이 아니라 여전히 난항을 거듭할 것이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악재가 국내 환율 시장의 불안감으로 이어졌죠. 환율이 어제 11원 60전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1182원이에요. 아, 환율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서는 절대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 없다는 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악재가 한국 시장의 불투명성을 확대시키면서 주가가 이탈하는,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그마한 매도 물량으로도 국내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속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내수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도 국내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수 가지고는 경제 활성화가 안 돼요.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고 있죠. 수출이 잘 돼야지만 그 달러를 가지고 국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나마 버티던 일말의 어거지로 버티던 그 힘마저도 일본이 한국의 시장을 냉철히 분석한 가운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아주 치명타를 가하는, 급소를 콕콕 찌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외국인 투자가들도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가 정상화된 것이 65년 정도인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54년 동안 단 한 번도 무역에서 흑자를 일본하고 구가한 적이 없어요. 무려 지금까지 일본과의 대일 무역 적자 폭이 무려 710조가 육박한다고 합니다. 708조라고 어제 데이터를 보니까 나오던데 거의 71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큰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나 부품을 수입해서 그걸 재가공을 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일본이 때린 반도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화학, 전기, 자동차, 그리고 정밀, 조선, 철강, 대부분의 국내 수출 업체에서 일본의 기술력을 도용해서 이때까지 수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내 시장은 바로 타격을 입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각계 일본과의 커넥션을 갖고 있는 수입과 수출을 하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많은 기업체 CEO들이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정책적으로 아베 정부의 강력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수출 규제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맞게 답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불안감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회가 위기라는 점은 명확관화합니다. 불변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품이라는 것이 일본의 기술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짧게는 한 10년 정도, 길게는 한 20년까지도 걸릴 수 있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당분간은 그 어려움과 인내의 세월이 좀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장관을 축으로 해서 정부가 수출 대응책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책, 기업 지원책을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수출 규제 핵심인 폴리아미드, 포토레지스터, 에칭가스로 불리는 이 3대 반도체 핵심 소재들은요. 일본의 점유율이 70% 이상 거의 10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문을 닫아버리면요. 대한민국은 역시 전선, 반도체라든지 전반적인 이 업계, IT 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국 수출의 한계점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여실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딛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인내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 완전한 수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G20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준비 없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차피 다가왔으니까요. 이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솔루션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본 측 타격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처럼 좀 지루하게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이제 선거가 직접 선거다 보니까 아베도 내년 이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죠. 트럼프도 대통령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후년까지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각국의 선거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전 세계 대통령 보스들의 특징이 포퓰리즘이죠. 전형적입니다. 보수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국내 시장 같은 이 자그마한 중소국가에서는 이머징 시장에서는 영향을 대강 받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국내 주식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가의 하락을 예상한다면 하락에 적합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은 됩니다만 그러나 그렇죠. 지난 6월달에 반등해서 7월달, 8월달 이 여름장은 썸머랠리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장 전략 말씀드리기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그 어떤 경제 전쟁, 보이지 않는 수출 규제로 인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수혜주도 있습니다. 통칭 애국주라고 일컬어지는 어제 같은 폭락장에서도 이들 종목은 20% 가까운 급등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죠. 모나미를 필두로 한 일부 문구 업체들 그리고 수입 대체 효과로가 예상되고 있는 일부 IT 기업들 그리고 일본 수입이 불매운동에 들어가면서 반사익이 예상되는 음식료 쪽이라든지 의류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어제 장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뚜렷한 테마가 없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오늘 장에서도 장을 이끌어가고 당분간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렇죠? 주가는 매수와 매도를 균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너무 손실이 큰 종목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수익이 나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약세장에서는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 연속성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먼저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9일 오늘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 포인트죠. 자, 첫 번째 뭐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율입니다. 1000번을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드렸죠. 어제 환율 급등하는 거 보면서 전화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사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11원 60전 1182원입니다. 지난 5월 달에 폭락의 원인이 뭐였죠? 환율 시장이었습니다. 1196원까지 갔어요. 1200원 돌파가 초일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됐습니다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1150원대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지난 6월 달에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반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변동폭도 엄청나게 커요.
하루 변동폭도 크지만 장중 저점과 고점의 변동폭도 너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환율 시장이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너무 폭락했기 때문에 오늘 폭락은 단기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락한다면. 그렇지만 환율 시장이 안정되는지 여부 먼저 체크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됩니다. 물론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는 핵심이 9일부터 11일에 있을 FOMC 위원들의 연설입니다. 파월 의장이 하원과 상원, 양원에서 연설을 하죠. 이것을 필두로 해서 각국 총재, 각국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과연 이 인하에 대해서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1일은 내일이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 이 의사록을 보더라도 과연 FOMC 위원들은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7월 말일날 있어요. 이달 말일에 있죠. FOMC 회의가 이달 말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대략적 윤곽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제지표로서는 10일과 12일 날 발표되는 CPI와 소비자 물가지수와 PPI 고급자 물가지수 그리고 CPI와 PPI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금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진척사항을 보일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대도는 저는 시장에 반대돼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현재 시장은 어떠냐?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어제 모습으로 봐서 추세 이탈입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더군다나 반등이 예상되는 국면에서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더 큽니다. 그러면 이제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 물량에 의해서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매매 전면 자제가 당부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락장에서도 단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주력 배팅, 대다수의 초보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매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등 시에는 현금화 전략입니다. 사실 지난 6월 달까지는 주식 대 현금 비중을 5대5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왜? 반등면이기 때문에. 상승 전에는 확인되면 그때 더 배팅에 들어가지 않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추세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이 많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하락할 때 일단 팔고 자식이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반등을 보인다면 오히려 매도에 포커스를 주는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좋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매도를 도저히 못하시는 분이 더군다나 손해를 보고 나는 이 주식 망하지 않을 테니까 끝까지 가지고 갈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라면 주식을 매도하기가 어려운 분이라면 매도에 따른 손실폭을 억제하기 위한 해지 전략을 꼭 같이 구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려운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시장에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겪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수익이라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 나고 지금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한 템포 다시 쉬어가는 것 또한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장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단순 본전 생각에 의한 매매보다는 아니다 싶으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이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번 더위는 오늘만 지나면 내일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등 체온 유지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는 구름만 많겠지만 동해안에는 비가, 전라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출근길에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그리고 울진의 아침 기온 18도, 낮에는 2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긴 하지만 덥겠습니다. 광주와 전주의 낮 기온 30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모레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구름만 많겠지만 동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연달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